9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 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장 보임을 포함한 법관 인사와 관련된 논의 등도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을 사안들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 행정처를 이참에 폐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 싹을 아예 뽑아버리자는 취지입니다. 판사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 의사결정과 집행 전반을 관장해온 법원 행정처는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의 근원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판사회의는 사법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특히 집행기구의 경우엔 대법원과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원인이 됐던 법관 줄세우기,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사심의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설치된 인사심의기구는 법원 행정처를 대체해 설립할 기구들과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판사회의 구상입니다. 판사회의는 또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속 판사들의 직접 선출이나 임명 동의제 등 어떤 식으로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회의는 이와 함께 법관의 사무 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등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들도 아울러 논의했습니다. 사안의 파괴력과 민감성을 감안해 판사회의 측은 추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판사회의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곧 건의사항 형식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법원 안팎 개선 판사회의 건의안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사법 권력을 보다 민주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통제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법원 구성원들에 의해서 법원장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전국 모든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법원장 보임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법원 안팎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계기로 법원장 보임 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석태, 김기영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됐나요? 네, 정치 성향과 코드 인사 이 8글자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석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이 됐고 김기영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 정치 성향이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일단 두 후보자의 이력과 관계가 되는 일인데요.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이석태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판검사를 하지 않고 줄곧 변호사의 길만 걸어온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 등을 지냈는데요.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수원 22기로 1996년 판사로 임관한 김기영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네. 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기영 후보자는 올해 50세로 현재 재판관 후보자치고는 굉장히 젊은 피에 속하는데요. 네. 민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한마디로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냐 네. 너무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성토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성토를 하던가요?
네, 한마디로 대법원도 모자라서 이제 헌재까지 청와대가 장악하려는 거냐라고 네.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또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누가 봐도 인사거래 의혹이 짙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다는 등의 비판과 비난이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현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이석두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분위기였겠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당사자들 이석태, 김기영 두 후보자는 뭐 정치 편향이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한마디로 야당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입니다. 이석두 네.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을 추구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춰서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김기영 후보자도 야당의 이 파상 공세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 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으로 야당이 예봉을 피했습니다. 네. 뭐 다른 말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질의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석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관이 외부로부터 독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 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평소 소신대로 말을 했습니다. 네. 김기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괜히 소나기를 자초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뭐 두 후보자 정치 편향이나 코드 인사 논란이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헌재에 가서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대한변협 주최로 열린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포지움 관련 내용을 저희 법률방송에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심포지움에서 행정상 장기 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전수연 변호사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쇼라는 콩고 출신 여성이 그린 우리 엄마라는 그림입니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왔지만 결국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콩고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림은 미쇼 씨가 구금돼 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출입국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 전에 잠깐만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미쇼 씨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됩니다. 말이 좋아 보호소지 잠도 사실상 맨바닥에서 자는 등 구치소나 교도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다는 게 전수연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안에 일단 철창이 있는 곳 안에서 생활을 하시고 뭐 종교 활동이나 운동 시간 같은 것도 뭐 한 주에 2-3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 번에 뭐 20-30분 정도로 짧다고 알고 있고요. 명색이 보호소라며 제대로 된 냉난방은커녕 교도소에서도 동복은 따로 지급하는데 외국인 보호소에선 그런 옷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그 옷 한 겹을 입고 계시는데 그냥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지급되는 옷이. 그러니까 가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이 똑같은 옷이. 더욱 경악스러운 건 범죄자와 달리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일가족이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나 유아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유식 기저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줬대요. 공급을 안 해줬고 진짜 그 엄마의 젖만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니까 젖도 안 나고 해서 거의 아이랑 엄마랑 일주일 가까이 그냥 굶은 거죠. 거의. 그나마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 형법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접수 자체도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체류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접수. 어렵사리 난민 신청을 해도 갇혀있는 보호소 안에서 박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거들이나 이런 진술서 같은 걸 좀 이란 본국에서부터 좀 달라고 하고 그런 걸 받아다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니까
전수현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임의로 구금할 수 있는 현행 행정구금 제도를 사법 절차에 준해 심사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구금을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의 개시 단계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지, 나아가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현행 구금 기간도 미국이나 EU 국가들처럼 일정 정도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한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상한을 정하자라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한 개선안은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무조건 보호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인터뷰 말미 변호사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 돈도 안 되고 누가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닌 외국인 인권 문제에 천착하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그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서 실무실습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이 참 재밌었고 정말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전수현 변호사는 그렇게 지난 2015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의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로 합류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이 사람의 인생에 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그런 뭔가. 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터뷰 끝 무렵 전수현 변호사가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국격이 그럴 정도는 되지 않았냐는 것이 전 변호사의 말인데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 당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30대 남성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거인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몇 년을 선고했을까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법원의 엄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35살 김모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같이 살던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앞서 김 씨는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손잡이에 붕대까지 감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재판에서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연히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씨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징역 10년. 관련 판결들을 찾아보니 7살 딸을 모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 집안이 불우한 10대 초반의 미성년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까지 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을 일삼다 결국 아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끔찍한 짓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징역 10년. 이런 판결들이 나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들에 대해 징역 10년들을 선고한 걸 보니 살인죄 징역 10년이 일부 네티즌들 주장처럼 사람 죽였는데 징역 10년이 엄벌이냐 장난하냐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적어도 법원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결이 다른 범죄이긴 하지만 회사 돈 120억 원을 횡령한 간큰 20대 여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년 전인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통계이긴 하지만 횡령액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 유죄 판결 가운데 59%에 달하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을 횡령했는데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난 겁니다. 불행히도 이 여직원은 풀려난 6명 쪽에 들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같은 기간 횡령액 300억 원 이상 경우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대개 재벌 회장들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라고 치부할 게 안 되는 게 바로 얼마 전 수백억 원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우를 보면 재벌 집행유예 공식은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엄벌에 대한 법원과 일반인의 잣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 잣대만을 놓고 보더라도 뭔가 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이 누구냐,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원 양형과 엄벌. 사법농단 재판거래도 재판거래지만 사법불신의 근원과 뿌리는 바로 법원의 이 기울어진 저울, 유전무죄, 무전유죄, 양형불신이 아닌가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3년 넘게 계류 중인 근로정신대 사건이 오늘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양금덕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공법학회가 1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공법상 규범 통제의 재문제를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광현 한양대 교수가 위헌 법률심판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위헌 위법인 조례에 대한 규범 통제와 권리 구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70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동 음란물도 현재까지 21개가 확인됐으며 불법 촬영물 40여 개의 게시자를 추가로 추적 중입니다. 9월 1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